12번 보시면 되죠. 그죠? 12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기억해 보시면요. 이건 뭐 단순한 사례죠. 이렇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그게 뭐였습니까? 설권행위. 설권행위니까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특허죠. 특허죠. 특허가 될 거고요. 니은입니다.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니은은요? 그렇죠. 니은은 보충에 체크가 돼야 되겠죠. 보충이니까 바로 인가죠. 인가가 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기억은 특허, 니은은 이제 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A는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조합 설립인가 그러면 그렇죠. 조합 설립인가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특허가 될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요. 조합 설립인가가 다 특허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다 특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단체를 설립을 했을 때 인가라는 거는 이 그냥 승인해 주는 거예요. 승인해 주는 거. 그러니까 B 같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사업자 단체 조합의 설립 인가는 인가입니다. 인가입니다. 인가인데 A는요. 바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내거나 재건축 조합 그러면 얘는 행정주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행정주체가 되고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는 A의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지만 B의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가 돼요. 그러니까 승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 만들었습니다. 승인해 달라는 겁니다. 승인해 주면 그거는 인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인재님 맞습니다. 그게 특이한 겁니다. 그게 특이한 거. 그래서 왜 우리 뭐 국가가 승인해 준 단체 그러면 아무래도 공신력이 뛰어나잖아요. 그 공신력이 뛰어난 것뿐이지 그런 승인했다 그래서 행정주체가 되는 건 아닌데 조합 설립 인가는 이거는 이제 특허가 됩니다. 도정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C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행정주체가 되니까 조합이 사업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짜죠. 사업계획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조합이 우리는 재건축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10층으로 짓고 그리고는 뭐 평수는 20평, 30평, 40평 이렇게 세 가지 평대로 하겠다. 그게 사업계획이 되는 거죠. 사업계획. 그게 사업계획이 되는데 조합이 짭니다. 다만 이 조합은 비록 행정주체긴 하지만 태생적인 행정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 등의 행정주체가 끊임없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의 계획 인가는 인가가 됩니다. 그죠? 근데요, 이게 만약에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 땅의 부지가, 재개발을 해야 되는 땅의 부지가 별로 이게 사람이 얼마 없어요.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밖에 안 되면요. 그러면 굳이 조합 설립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거로운 절차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소유자들이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10명이 안 되면요. 그러면 그때는 사업계획부터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10층짜리 아파트를 20평, 30평으로 100세대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럼 그때는 행정청이 승인해줘요. 그럼 그때는 그 승인은 바로 이른바 승인받는 순간 이 토지 소유자는 행정주체가 됩니다. 이 토지 소유자 행정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특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와 그 다음에 C를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E는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이른바 머무를 수 있는 권리, 바로 설권행위로서 이 특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재건축조합이니까 이제 행정주체입니다.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긴 사업계획도 짜고요. 몇 평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을 짜고 그리고는 관리처분계획, 이 처분계획이에요. 처분계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101호는 갑을 주고 102호는 을을 주고 103호는 병을 주고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게 관리처분계획이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의결을 했고요. 승인을 얻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결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의에. 의결에 이제 있고 나서 지금 의결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다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요. 디귿이 없으면요. 결의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조합총회 표결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표결에 대해서 이 결의가 문제 있다라고 결의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면 됩니다. 결의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바로 뭐냐? 그때는 이른바 행정주체가 한 결의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공법관계가 되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죠. 인가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가를 받는 순간 관리처분계획은요,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이른바 구속적인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구속적인 행정계획.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바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1번 보세요. 기업과 디귿의 인가,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죠. 나머지 인가는 전부 다 인가입니다. 1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지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표결, 공법관계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이 되니까 3번이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들어가느냐? 관리처분계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합이 만들었죠. 그렇죠. 조합이 만들었으니까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을 상대로.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하면요. 자, 보시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은 인가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인가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인가의 기본 틀이 깨지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기본행위가 뭡니까?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행정청이 한 거는 인가예요. 잘 아다시피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뭐를 다툽니까? 인가는 기본행위를 다퉈야 되죠. 기본행위를. 그래서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을 다퉈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13번 정리 잘 해주십시오. 네. 네. 자, 14번 보시면요. 자, 사립학교법은요, 선임을 하고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A 사립학교법은 여러분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어디를? 14번에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임원으로 선임. 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정관에 체크하면 안 되고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승인. 또 하나 더.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 그렇죠, 그렇죠. 굴무십시오 님 잘하셨습니다. 근데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기본행위와 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행위와 인가. 기본행위와 인가. 그러니까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뭐를 다투라고요? 기본행위를 다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죠. 인가는 보충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기본행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있거나 기본행위가 있었고 인가가 있었더라도 인가는 그냥 점 찍어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보충적이라는 게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되고 또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요. 적법한 인가가 있었더라도 기본행위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그리고 2번은요. 따라서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2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3번은요. 이거 이론 시간 때도 수업할 때도 질문하셨는데 임원 선임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여러분, 임원 선임행위는요. 사법상 행위에 불과합니다. 임원 선임행위는요. 학교법인이 그냥 임원 뽑은 거예요. 이게 왜 처분입니까? 그러니까 처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다투려면 민사소송 다투겠죠. 그렇죠. 공식의료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은요? 그렇죠. 인가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가가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15번 보시겠습니다. 15번은 또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15번은요? 그렇죠. 일반 택시사 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어디 또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양도 양수 계약 체결했죠? 신고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이른바 지위승계 신고죠. 그죠? 잘하셨습니다.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는 뭡니까?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그죠? 자, 먼저 1번입니다. 택시사업 면허는 특허죠? 재량이다. 맞습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이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면요. 잘하셨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면 양도인의 지위는 박탈되고 양수인에게 지위가 새롭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수인한테는 권익을 제한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초피님 잘하셨습니다. 권익 제한하는 거니까 공식의리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른바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 통지해야 된다. 이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죠. 그리고는요, 아니 여러분, 수리도요, 기본행위가 무효면 수리의 대상이 없어요. 수리의 대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사직서를 제출하는데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했다? 무슨 상태입니까? 어차피 사직서 제출이 무효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4번 보십시오. 4번. 여러분, 이 4번이랑 15번의 4번이랑요, 14번의 2번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14번의 2번과 15번의 4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요. 근데 수리는요, 수리는 보충성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도 되고 수리 처분을 다투어도 됩니다. 힘찬 하루님 맞습니다. 네. 저부터 보니까 힘찬 하루님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시던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네. 하시는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똑같이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철회하고 체결하고 그리고는 지위승계신고. 역시 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지문 보십시오. 1번 지문에 보시면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누굽니까? 양도인에게. 여러분 요거요. 작년에 7급에 어떻게 냈는가 하면 이렇게 냈습니다. 작년에 7급에 이렇게 냈습니다. 이거 할 때 양수인이 있죠. 양수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꼭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을에 대해서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틀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지위승계 신고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번,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자, 3번에 보시면요. 똑같은 거죠. 계약이 무효더라도 신고 내역을 발생 아니죠. 기본행위가 무효면 그렇죠. 수리도 무효가 된다. 그 얘기죠. 그죠? 3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되고요.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수리를 하기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보세요. 신고를 수리하기 전이죠. 신고를 수리하기 전이면 누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입니까? 누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입니까? 그렇죠. 양도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갑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갑에 대한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수인은 수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은 양수인에게도 불이익 처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은 원고적격이 있다는 거죠. 네.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 자, 변호사 문제입니다. 작년도 변호사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거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자, 보시면요. 자, 사용 행정재산이 체크돼야 되죠. 행정재산. 그리고 보시면요. 넷째 줄에 또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넷째 줄에 부담을 붙였다는 게 체크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재산의 사용후가 우리 왜 행정재산 말고는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 말고는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다들. 행정재산 말고는 일반 재산이 있죠. 일반 재산. 그렇죠. 메리시 볶음님. 일반 재산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네.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 행정재산은 공법관계고 그중에서도 특허죠. 특허. 자, 그래서 행정재산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른바 특허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1번 지문은. 그리고 2번 지문에 보시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은 이게 보면 부담 아닙니까? 부담에 문제가 있으면 뭐를 다툽니까? 부담에 있어서는. 부담은 처분이죠. 부담은 처분이니까 부담 자체는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소송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소송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독립적으로 소송 제기하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부관의 사후 변경이죠. 부관의 사후 변경인데 부관의 사후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법률의 규정. 두 번째, 미리 유보한 경우. 세 번째, 동의가 있는 경우. 네 번째,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그렇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그렇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3번은 틀린 거고요. 자, 4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부관의 적법 여부는 어떨 때 합니까? 부관의 적법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당연히 부관을 붙일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보세요. 사용허가 이후에 법이 바뀐 거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4번 지문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5번은요. 자, 예를 들어서 부담으로 못 붙여요. 부담으로 못 붙이니까 이거를요. 그냥 사법상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한다? 부당결부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열흘 있다가 토지를 기부하라는 것을 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인 탈법행위죠. 편법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18번 보십니다. 18번. 18번이요. 이 17번과 같이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18번이 17번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보십시오. 송유관 매설을 허가했죠. 그죠? 근데 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에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했다. 자, 부담하도록 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주된 행정행위는 뭡니까? 송유관 매설허가, 도로점용 허가예요. 송유관 매설허가고요. 그리고는 이전하게 될 경우 비용을 부담하라.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근데 지금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허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주된 처분에 근거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는요. 주된 처분에 종속된 거거든요. 부가는 주된 처분에 종속된 거기 때문에 주된 처분이 존재해야 그래야 부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된 처분 자체가 지금 주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부관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부관은요. 주된 행정행위가 무효면 부관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주된 행정행위가 무효면 부관도 당연히 무효인데요. 지금 주된 행정 처분에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허가가 필요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늘 나오는 거 있죠.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 시.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는 처분이 적법하니까 부관도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그죠? 4번은 여러분 거의 말입니다. 어떤 애는요. 이게 요 지문이 사례 말고 일반론으로 해서 거의 뭐 시험에서 9까지, 9급에도 나오고 지방직 9까지 7급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빈출되었죠. 1번 지문 특별한 거 없고요. 2번은요. 그렇죠. 이게 2번은 뭡니까? 부가는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협약을 한 다음에 협약 내용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또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는요.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시청 이전 비용을 부담하라. 이거는 부당결부가 되겠지만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그렇죠. 송유관 매설을 하면서 송유관 이전 비용을 부담하라. 부당결부가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굉장히 자주 나왔었던 질문입니다. 자, 19번에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19번은요. 개발 제한구역 내의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한 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지금 이 19번은 대놓고 여러분 지금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토지 일부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강학상 부담이라 그랬죠. 강학상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부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기부 체납을 불이행했다.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기부 체납을 불이행했다. 부담을 불이행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담을 불이행하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는 무슨 사유가 됩니까? 철회 사유가 되죠. 철회 사유. 철회 사유. 그렇죠. 오리님 잘하셨습니다. 철회 사유가 되죠. 철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부담이니까 부담만을 독립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번 또 맞는 지문이 되고요. 자, 3번이 뭐냐 하면요. 우리 아까 민법 조문 잠깐 띄워주실래요? 민법 조문 잠깐 띄워주시면 자, 민법 조문이요. 요게 민법 109조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계약은요. 착오를 이유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려면요. 법률행위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서
중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아파트를 아파트를 한 채를 샀다고 칩시다. 아파트를 한 채를 샀는데 사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이 아파트 사면요. 적어도 한 50%는 뛰겠지. 그래서 이제 샀는데 50% 뛰겠지 그랬는데 사고 나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제가 계약 취소하자 그러면 계약 뭐 오늘 원래대로 다 됩니까? 아니죠. 이건요. 저는 제가 아파트를 샀으면 이게 뛸 거라고 제가 제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아파트가 뛸 거다는 거는 이제 땅값이 많이 뛰니까 아파트 값도 뛸 거야라는 거는 제가 아파트를 사게 된 계기 내지 동기가 되는 겁니다. 계기 내지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제 머릿속에 이제 뛸 거라고 샀으면 제가 아파트를 사게 된 동기가 값이 뛸 거야. 부동산 값은 오를 거야 라는 게 동기가 됩니다. 이거는요. 계약서상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자, 19번에 보시면요. 이게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했죠?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하면서 토지를 기부하라 그랬죠? 형질 변경 행위를 하면서 토지를 기부하라 그랬죠? 요거는 부담입니다. 그러면 자, 2월 1일에 허가하면서 기부하라 그랬습니다. 부담 붙었죠? 제가 8월 1일에 땅을 기부하면요.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기부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그랬죠. 기부하는 거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정우님 잘하셨습니다. 사법상 계약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백타님도 잘하셨고 다들 잘해요. 사법상 계약이래요. 사법상 계약이니까 그때는 이 증여계약, 그 19번에 보면 둘째 줄에 증여계약은요. 사법 이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법 이론만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거는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해놓고는요. 증여계약 체결해놓고는요. 야, 이거 기부 체납하라는 부관이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기부할 때 기부 체납 부관이 옳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부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기부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계약을 취소를 못해요.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3번에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요.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니 이거는 무시하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질 변경이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형질 변경 행위는 바로 전형적인 재량 행위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재량 행위.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자, 이게 뭡니까? 부관의 사후 변경 똑같은 거죠.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했거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허가. 5자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허가. 아니죠. 특허 아니죠. 재량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외적인 허가죠. 아니, 이 사람들아. 5자 그러는데 거기에서 재량, 특허 그러면 그게 5자인가? 5자죠. 그렇죠. 예외적인 허가. 맞습니다. 말씀이 잘하셨습니다. 예외적인 허가. 예외적인 허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허가니까 이거는 기소계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죠. 재량. 아니죠. 정인재님은 잘 나가다가 왜 산으로 빠집니까? 예외적인 허가는요. 절대적 금지 해제. 아니죠. 아니죠. 억제적 금지 해제죠. 억제적 금지 해제. 아니 그리고 아까 정인재님은요. 지금 국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절대적 금지의 해제라는 말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건 시험도 안 냅니다. 맞습니다. 시험도 안 냅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니 절대적인 금지라는 거는 절대로 금지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제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적 금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 금지는 해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인신매매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뭘 생각을 합니까? 인신매매가 어떻게 인신매매를 허가받습니까? 인신매매는요 절대적인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금지는 해제가 안 됩니다. 허가는요 일반적인 허가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예외적인 허가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허가, 네,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허가 체크되셔야 되고요. 따라서 1번은 틀린 지문이죠. 재량이니까 얼마든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부담에서 보세요. 자,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죠.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된 행정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회 사유지. 철회 사유. 철회라는 거는 뭡니까? 곧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곧바로 없어지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두자로? 실효라 그러죠. 실효. 실효. 그렇죠. 실효가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되겠죠. 그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 조건, 부관은 무효라 하더라도요. 부관은 무효라 하더라도 부관을 이행하는 거는 이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별개죠.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기부 체납이 무효라 하더라도 기부 체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 사법상 계약이 돼요. 이거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무슨 뭐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은 강제규정이라는 거고요.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건 우리 민법 103조에 보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꼬아내지는 않습니다. 뭐 판례상 문제된 거는 뭐 이중계약, 이중결혼계약, 이중결혼계약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에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민법상 무효 사유가 없다면 유효하다 이 뜻이 되겠죠. 네, 민법 103조 맞습니다. 4번은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건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4번에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 기부 체납 조건이라 그랬죠. 그죠? 부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되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1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부 체납을 하라. 부관을 붙였죠? 그리고 부관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1번.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 지금 1번에 보시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재량이익이죠. 재량이익이니까 어떻게 해요?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얼마든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은요. 기부 체납 부관. 이게 여러분 기부하라. 땅을 기부하라. 기부하라는 거는 이걸 일종의 부담이죠. 물론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조건과 부담이 구별이 애매하면 뭐로 보라 그랬습니까? 부담으로 보라 그랬죠. 따라서 독립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에 보십시오. 부관이 무효더라도 부관의 이행으로 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기부 체납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가로 불가증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민법상으로 또 유효 무효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민법상으로 맞습니다. 모르는 게 선생님 맞습니다. 민법상의 그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의사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로 따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불가증익이 발생을 했더라도 땅을 기부하는 순간에 내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거나 협박을 당했으면 얼마든지 민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블루나임이 약간 좀 그 내용들을 지금 아마 이해하신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쓰고 계시는 것이 기부 체납 부과는요 부담이죠,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불가증익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기부 체납을 하라, 기부했다, 양자는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 계약 형식으로 부관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본 내용이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법상 계약 체결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2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로조명허가 특허죠. 그리고는 기부 체납을 하라라는 거는 부관이 붙었는데 이걸 보세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1번.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그랬죠.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관은 독자적인 소송 대상이 되지를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다 다퉈야 돼요. 전체를. 근데 학자들 중에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갑 입장에서는요. 도로 점용 허가는 즐겁잖아요. 그게 뭐만 기분 나쁩니까? 기부하라는 것만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부하라는 걸 조건으로 본다면 독자적으로 못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다툴 수밖에 없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한 도로조명 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되 바로 조건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행정행위
조건 중에 둘 다 소송을 제기하되 조건만 없앨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을 부진정 일부 취소라고 해서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인정을 안 합니다. 부관부행정이 전체가 소송 대상이 되면요, 전부 다 없앱니다. 전부 다 없앱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은요, 부관부행정이 전체를 취소송이 대상으로 하여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됩니다. 전체의 취소를.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2번은요, 부담으로 본다면 독립하여 다툴 수 있을 거고요. 3번은요, 부담으로 본다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된 행정행위는 뭐 대상이 될 뿐이다? 철회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럼 철회 전까지는 유효하겠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십시오. 똑같은 거죠. 부관이 무효이더라도 부관의 이행으로 한 행위는 사법상 행위로서 별개로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번 주 자료는 끝이 났고 이번 주에 자료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으니까 이번 주 자료를 보시는데 1번 문제 보시죠. 1번 문제 보시면요. 네. 여러분 이게 어디가 체크돼야 되는가 하면요. 어디가 체크돼야 되는가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청소년 유해매침을 결정을 했죠. 그죠? 청소년 유해매침을 결정. 이게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침으로 결정했다는 거 이게 이 청소년들한테는 이 사이트가 이제 동성애 사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해매체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유해매체물 지정 처분입니다. 처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니은입니다.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일률적으로 금제물을 발생시키는 내용. 그래서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했죠. 그죠? 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지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 여러분 보면 유해매체물로 결정이 되면요. 이 검색어에서 그러니까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그 사이트가 검색이 안 되게 되거나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글 같은 데 치면은 사용자를 성인이어야만이 볼 수 있는 제가 검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검색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판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판례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아니요. 제가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합니까?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검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검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모른 척 해줄게요. 좋아하네. 모른 척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라도 검색이 안 되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누구라도 검색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났다. 이제 경찰청에서 나왔다. 성인이잖아요. 네가 제일 나쁘고 철컹철컹 50가지 그림자. 네. 하여간 어쨌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라도 검색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누구라고 검색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그럼 일단 이 결정고시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 1번 틀렸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게 특정의 상대방이 있으면요. 특정의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개별 송달을 해야 돼요. 특정한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개별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있죠. 상대방이 없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없지 않으면 뭐합니까? 고시공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시공고를 하면 그러면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된 것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 보면 디귿에 결정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24일로 정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공고하면서 이 공고의 효력은 오늘 공고하면서 예를 들어 오늘 4월 23일이면요. 오늘 공고하면서 이 공고는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4월 24일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2번 지문 개별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4월 24일에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4번 하신 분이 있죠. 4번 하신 분은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거죠.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니까 4번 지문은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이 중요한 겁니다.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번. 이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왜? 개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개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4월 24일부터. 까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조금 있다가 문제 나옵니다. 문제 나오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들은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바로 유승준 사건이죠. 유승준 사건입니다. 유승준 사건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잘 보세요. 내부 전산망에 입력을 했지만 가백이는 통보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로 표시된 바가 없죠. 그러면 행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은요. 내부적인 성립 요건과 외부적인 성립 요건이 내부적인 성립 요건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외부적인 성립 요건은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처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보시면요.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했기 때문에 처분으로서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1번, 2번, 3번은 같은 말을 다르게 계속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 그래서 이때 성립한다는 외부에 표시됩니다. 그럼 여러분 외부에 표시하면 말은 한번 뱉고 나면 못 물은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되면 성립을 한다.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다. 2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은요. 그래서 보시면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번, 2번, 3번은 같은 말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2020년 1월 6일 지문지님은요.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그게 체크돼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보세요. 지금 그레이스 메이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국어 얘기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국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국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내부 전산망에 입력했다 그랬죠. 그러면 외부에만 있는 거지 외부에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1번 질문 하시면 그렇지 힘찬 하루님처럼 하셔야 돼요.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했으니까 외부로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삐리링님하고 파랑님 다 맞습니다. 네, 유님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메이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한 1000페이지다 그러면 외울 게 1000페이지를 다 외워야 되냐?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오리님, 존재가 인정이 된다는 말이 곧 성립되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네, 힘찬 하루님처럼 차분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렵다 공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독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읽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당연히 옛말을 읽지 않습니까? 독서 100편이면 의자인이라고. 그러니까 100번을 읽으면 뜻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100번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읽고 이해하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수업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요. 이제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가버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 채무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자, 봅시다. 이번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방점 보시면요.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의뢰대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3번 문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넥타리님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점이 있는 거는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외매체물로 결정되면요. 누구도 그 음반을 청소년에게 대여, 진열, 판매해서는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방점은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죠. 근데 특정인에 대한 처분은 뭐 해야 됩니까? 개별 송달을 해야 되죠. 근데 특정인에 대한 처분도 개별 송달을 해야 되지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특정인에 대한 처분하러 갔는데요. 그 사람 집에 갔더니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요. 그때는 뭐 합니까? 그때도 고시공고를 합니다. 그때도 고시공고를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점과 두 번째 방점은 둘 다 고시공고하는데요. 위에 거는 당연히 고시공고할 때고요. 밑에 거는 이런 사유 때문에 공고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먼저 아까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2번 문제가 아니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효력 발생일을 지정하셨죠. 근데 효력 발생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대통령령이 적용됩니다. 그 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데 그 규정에 따르면요. 공고 후 5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 5일이 지나면 초일은 불산입하니까요. 7, 8, 9, 10, 11, 12일부터 효력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5일은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은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지문은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지문은 처분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행정법 총각님은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 방점이 그겁니다. 두 번째 방점이 바로 이른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할 때 있죠. 그거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고 후 며칠입니까? 그게 14일입니다. 그게 14일. 고고님, 행정법 총각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요게 두 번째 거를 공고하면 요게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다들? 네. 자, 그럼 보십시오. 3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지금 송달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공고를 들어갑니다. 그럼 공고를 하는데 그때는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인 공고 방법과 인터넷 공고를 병행해야 돼요.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공고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갑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시티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고는 공고 후 14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행정절차법에 어떨 때 공고하는가를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요. 자, 이 4번과 여러분 보십시오. 4번과 1번의 차이를 비교해 보실래요? 4번과 1번의 차이를 비교해 보실래요? 1번은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처분을 들어가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처분 들어갈 때 공고 들어갑니다. 그때 공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 들어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를 할 때는요. 그때 제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날 아예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를 할 때는요. 누군가는 예를 들어 공고를 2월 1일에 했다. 누군가는 공고 본 게 4월 1일이다. 누군가는 8월 1일이다. 누군가는 12월 1일이다. 자, 원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구는 4월 1일 할 때 그럼 걔는 그날부터 90일. 누구는 8월 1일 그럼 걔는 그날부터 90일. 누구는 12월 1일 그럼 걔는 그날부터 90일. 그래버리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라도 처분은 하나예요.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제소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방점이 있죠. 이건 어떻게 해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한 날이 됩니다.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식의리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구청장님도 맞습니다. 네. 첫피님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례 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할 때는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버려요.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할 때는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90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X 처분에 대해 불가정력이 발생했죠. 여러분, 이 불가정력과 기판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불가정력과 기판력은 달라요. 불가정력은요. 그 처분에 대해서 90일이 지나면 그 처분을 더 이상 못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처분을 더 이상 못 다툰다는 게 불과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1번 지문처럼요. 그 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라면 그 처분을 못 다툰다는 것뿐이지 그 이전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사실관계는 그거였죠.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급여 신청을 해서 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이 있고 나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급여 결정을 직권 취소해요. 근데 그 처분에 대해서 멍하니 있다가 90일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 처분을 못 다툰다는 것뿐이지 그 이전의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1번 지문은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은요. 반복된 거부 아닙니까?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새로운 이전 신청에 대한 거부,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 별개 처분이죠.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3번은요. 불가정력이 발생했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정력이 발생했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 시효가 안 지났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십시오. 부담부 처분이죠. 그죠? 부담부 처분이죠. X 처분이 부담부 행정행위인데 보세요. 아까 그겁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토지를 기부하라. 근데 거기에 대해 90일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기부했습니다. 그럼 똑같죠. 부담과 부담의 이행으로 한 행위는 별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별개니까 얼마든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4번 지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어렵죠? 작년 변호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5번은요. 두 처분이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선행처분은 90일 지났어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비록 두 처분이 선행처분이 90일이 지났지만 선행처분이 결합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하면 얼마든지 후행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하면서 선행처분을 다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주 쟁점을 다양하게 물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쟁점을 다양하게 물었었던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고시 문제 논술형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객관식으로 바꿔낸 거죠. 자, 보시면요. 공매 처분이 있었죠. 그죠? 근데 공매 처분이 있고 나서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공매 처분이 있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에야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더라도 공매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불가정력이 생겼죠. 불가정력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가입니다. 자, 갑이 공매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공매 처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갑의 거를 갑이 세금 안 내니까 공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매각을 들어갔습니다. 경매를 들어가서 을이 당연히 여러분 경매 날짜에 을이 낙찰을 받았죠.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날에 을이 제일 비싼 값을 선에서 을에게 낙찰되었으면 땅땅땅 이게 공매예요. 이게 공매입니다. 그러니까 을은요 자기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부동산은 자기 거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등기를 했죠. 등기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들어간 겁니다. 등기 들어간 겁니다. 자, 등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갑이요. 갑이 그러니까 공매에서 집이 넘어간 사람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니까 당연히 민사소송이 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갑이 문제를 삼는 게 뭡니까? 공매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매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 민사소송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민사법원은요?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민사법원은 왜 처분을 취소 못합니까? 그게 바로 세자로 뭡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게 왜 세자로 뭡니까? 그렇죠. 힘찬 하느님, 공정력 때문에. 다시 잘해서 공정력.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를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공매 처분이 무효라면요. 공정력이 없죠. 누구나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 그래서 무효 사유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하니까 야, 경매 무효네. 근데 왜 등기되었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1번 지문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시면요. 그러나 공매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자기는 공매를 통해서 샀습니다라고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매 처분이 정당하네. 갑의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또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부인 못합니다. 남편은 되겠나 그래. 남편은 아유 참 실제로 저기 나중에 신문 좀 보면 저보다 나이 많을 것 같아. 저건 옛날에 어떤 개그냐면요.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그 최불암 개그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의 그 개그 수준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자, 이제 나입니다. 나. 갑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보시면 3번. 지금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민사법원은요, 얼마든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뭐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죠.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을 판단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3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손해배상 소송은 여러분 이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4번이 뭐랑 연결시켜야 됩니까? 4번은 우리 그냥 문장으로 만듭시다. 4번을 문장으로 만들면 뭡니까? 그렇죠. 이님 정확하게 하셨어요. 불가정액이 발생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힘찬 하루님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보시면요. 사례 문제를 잘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이론에 충실하시면 돼요. 이론에 충실하시면 이론을 잘하면 그거를 사례로 그러니까 약간의 응용을 하는 거죠. 우리 왜 수학도 보면 그냥 공식 이렇게 뭐 말로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곧바로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튼튼하게 하시고 사례 문제는 이렇게 간만 익히시는 정도로 하십시오. 네, 간만 익히는 정도로 하십시오. 자, 네, 15강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부터는 16강이고요. 다음 주제는 16강부터 해서 좀 뒷부분에 이제 절차법, 정보공개법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